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최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곽종근, 김현태 두 군인의 증언이 바뀌었는데 어제까지 그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적 변수가 될 증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유튜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조금씩 바뀌면서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상황을 처음 공개한 건 민주당 의원들과의 유튜브 대담 자리였습니다. 인원과 요원이란 부정확한 표현에 그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그리고 나흘 뒤 국회에선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폭로했는데 이후 국회의원 언급 여부를 놓고 증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인원 썼다, 의원 썼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이 혼선을 맺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만난 뒤 증언이 바뀐 걸 놓고 여당에선 회유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계엄 엿새 뒤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헌재에선 기자들의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한 발언이었다고 정정했습니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김용현 장관이 야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그때는 150명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만 하는 거지 일단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유튜브 출연과 기자회견 즉석 답변으로 시작된 부정확한 증언이 혼선을 키운 셈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자,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들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누구였는지 핵심 증인들의 발언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심판 중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단어 표현이 달라지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예.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네, 들으신 대로 대통령이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던 대상이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인지를 두고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핵심 증인인데 이렇게 진술이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진술이 바뀌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게 의결 정족수가 안 찬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거였습니다. 이게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을 물어볼 때 그 인원이 국회의원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예, 국회의원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의원과 인원과 국회의원이 혼용이 됐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 출석에서거나 이 사용할 때 이 혼선이 있었던 거지. 곽종근 사령관이 검찰에서의 진술, 또 국회에서의 진술, 또 헌법재판소의 진술은 일관되게 대통령은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얘기의 맥락상 이건 당연히 국회의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발언 과정에서 이것들이 혼용된 것뿐이지 진술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이 계속해서 민주당과의 관련성을 얘기하는데 이건 2월 6일 날 초기에 이 김병주 의원과의 어떤 TV 채널에 출연해서 했을 때는 사건 초기여서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나왔던 발언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발언과 바로 연결시켜서 진술이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발언 취지는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용어, 표현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면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정영식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런 하나하나의 진술 변화가 결국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파고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정 부분 왜곡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에 관해서는 이 개인적으로 했었던 발언도 중요하지만 정황 증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8명의 헌법재판관 분들께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증언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치인 유튜브나 국회에서 이런저런 말을 했던 증인들이 이 위증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 나오자 말이 달라지고 있는 건데 대변인님 정영식 재판관을 언급해 주셔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정영식 재판관이 이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좀 송곳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영식 전 지금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기도 하지만 이미 법조계에서는 정말 법을 조문 그 자체로 해석하려고 하는 아주 원칙주의적인 재판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심판 과정에서도 실제로 본인이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정영식 재판관의 입을 빌려서 하는 것이지 결국에 나오는 발언들은 8명의 재판관 모두가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8분의 재판관이 총리를 모아서 해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핵심 증인들이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직격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10일 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조소를 본 것도 아닙니다만은 법정에 와서 그저께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대통령 측이나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곽종근 전 사령관을 비롯해서 핵심 증인들이 유튜브에 출연한 게 이 혼란의 시발점이었다. 적절하지 못한 어떤 절차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12월 6일이 우연히 이제 김병주 TV 출연하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국회에서의 어떤 정보의 진술이 같은 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연히 겹친 날짜를 갖고 마치 기획된 것처럼 대통령은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2월 6일 홍장원 1차장의 발언은 개인적으로 국회에 와서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서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정보위원장의 입회하에 각 당의 간사가 있는 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그냥 발표한 내용이었고요. 그거에 기반해서 입장을 표명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부대 항의 방문차 방문한 김병주 TV에 김병주 의원이 신원상, 신분상 당시만 해도 2차 개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촬영하는 과정에서 녹취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2월 10일 날 국회에서 이제 관련 발언을 했는데 12월 9일에 이미 검찰에 출석해서 검찰에서 진술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한 자수서를 직접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렸던 취지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게 민주당이 기획해서 될 수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 하나만 더 붙이면 홍장원 차장과 이 곽종근 사령관만이
지금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하면 그 진술이 오염됐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대통령 책임이 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고요.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실제 검찰에서는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민의 방첩단 그 수사조사과장, 또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김대우 방첩단 수사단장 전부 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 이진우, 곽종근을 통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로 전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민주당이 개입해서 오염시키고 기획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증언이 상당히 바뀌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추가적인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좀 짚어볼 텐데,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출석하는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돈 받지 않았다, 전혀 받지 그럼요, 않았다는 예. 사실은 그대로 입장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 지난 항소심 재판한 10개월 동안에 뭐 다 밝혔고, 또 이미 또 사실은 1심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선고받고 나와서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거짓은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이제 그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뒷받침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이 이제 최측근들 전부 다 이제 구속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이재명만 본인만 떳떳하다고 늘 주장하고 있는 이 이재명이 이제는 본인이 측근이라고 했는 사람 2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본인이 책임질 차례가 되지 않았나 싶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용 전 부원장 판결문에 이재명이란 이름만 130번 넘게 등장을 했고요. 이 대장동 업자로부터 받은 돈이 이 대표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거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그 김용 전 대변인이 돈을 받은 명목이 뭐냐고 언급되고 있냐면요. 이재명 대표의 당시 대선 경선 자금에 필요하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김용 전 대변인은 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관련한 전체 사안은 사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분명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는 점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올라가는 연관 관계를 앞으로의 재판에서 찾아야 하는데, 관건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사건이 너무 지나치게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할 때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위증교사를 얘기하지만 더 큰 사법 리스크는 대북송금과 이 대장동 관련한 일입니다. 이 금액도 훨씬 크고요. 이화영 경기평화지사가 이미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종의 수혜자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만 법적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칼날은 계속 옥죄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표 재판 진행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 부장판사가 수원 고법으로 옮겼고요. 배석 판사들도 전보가 됐습니다. 대장동 재판부의 재판장도 다른 재판부로 옮길 가능성이 좀 커졌는데 뭐 재판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원래 매년 2월에는 법원 인사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재명 대표 재판이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공판 일정이 만약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일정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뀐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법원의 인사 이동에 따른 그냥 절차일 뿐이고, 그래서 뭐 지연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뭐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다거나 재판부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할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굳이 뭐 그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 관심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신속한 재판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도 뭐 굳이 뭐 미루면서 지체하면서 재판을 진행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비명계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비명계 잠룡들을 비판하고 나서니까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훈장질 하듯이 야 이재명 네가 못 나가지고 지난번 댄스 때 진 거야 이런 소리 하고, 그렇지. 네 혼자서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얘기하고,
그래갖고 뭐가 되겠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왜 망하는 길로 가냐 이거야.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죠. 비판의 말을 하기만 하면 수박이라는 멸시와 조롱을 하는 그 현상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습니다. 명기어 첨가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든지 국회의 역할을 이렇게 해주십사라는 의견을 내면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손가락질 한다면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저는 그 입틀막의 현상이 우리 당 안에서도 벌어지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유시민 전 이사장 발언에 친문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고민정 의원은 할 말도 못하게 하는 소위 입틀막이 민주당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 3년째 대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연임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을 만들어놨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면. 근데 지금 아무래도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로 등장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 정도 발언을 두고 유시민 이사장이 저렇게 광분해서 이재명 대표를 감싸는 모습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런 목소리를 저는 고민정 의원이 대변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2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을 때 민주당의 역학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그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뭐 지금 상황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라는 건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친문 핵심이자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민주당에 복당을 했는데 김 전 지사가 이 친문계를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일단 복당 이후에 입장 발표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유보했으니까요. 상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그런 요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예정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대선 상황이 본격화되면 아마 구심점 역할을 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요구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해 뜰 날과 네 박자, 유행가 등 수많은 트로트 명곡을 부른 송대관 씨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반백년 넘게 노래로 국민을 위로했던 고인을 향해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트로트계의 큰형님 가수 송대관이 지병으로 향년 7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빈소에는 활동을 같이 했던 동료 연예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가요계 별 중에 가장 큰 별이라고 저는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가수들한테 가는 길에 보살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송대관은 갑작스레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한 뒤 응급실을 찾았고 치료 도중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격한 건강 악화로 다음 주 예정됐던 음악방송 출연도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송대관은 1967년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했고 1975년 해 뜰 날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그의 가수왕에 올랐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질을 이 고향에서 내지 시골에서 썩혀버리면 나만 낙오자가 될 것 같아. 미국으로 건너가 잠시 가수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귀국한 뒤 유행가, 네 박자 등을 성공시키며 1990년대 댄스와 발라드에 밀렸던 트로트 장르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태진아, 현철, 서른도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린 송대관. 연예계가 애도 분위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인의 발인은 오는 일요일 엄수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MBC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의 사망을 놓고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정치권에서도 관련 사안을 살펴보는 가운데 MBC는 사망 넉 달이 지나서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관련해 고 오요한나 씨 측 전상범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요한나 씨 사건이 석 달이 지나서 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네. 유족이 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유족 입장에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 예.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고인이 정말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면은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다시 이렇게 언급되는 걸 각오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특히나 잘못하면 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점까지 고민하다가 정말 결단의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그럼 이렇게 그냥 침묵하고 넘어간다면 제2의 오 요한나가 또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우선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 문제 정말 유족들도 생각지도 않게 일부 매체에서는 유족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유족의 입장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족들은 절대 그런 입장이 아니고 또 특히 가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그런 생각도 아닌 상태입니다. 네, 결단을 내리기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유족 측은 특정인 때문에 딸이 힘들어했다면서 고인 사망 이후 다른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나가 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해가지고 죽겠다고 할 때도 많았고 알코올 중독도 약간 있었거든요. 우리 요한나 힘들지 말게 해달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우리 요한나 힘들게 했던 거. 이 변호사님께서 유족 측과 소통을 하시고 관련 자료를 좀 보셨을 텐데 오요한나 씨를 향한 괴롭힘이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퇴근을 했는데 퇴근 후에 어디냐 다시 와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뭐 약간 초반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당연히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미안하지 않잖아라고 받아치거나 또 어떠한 뭐 실수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서 정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든가 아니면 기상팀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상처를 주거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폭언을 좀 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중 한 명이 이 MBC 진상조사위원회에 오 씨와 나눈 SNS 대화 일부를 제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괴롭힘이 없었고 본인은 오 씨와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은 저희가 민사소송을 한 명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가해자라고 알려진 기상캐스터들이 몇 분 있는데 그중에 우선 한 분이었고요. 소송을 제기한 쪽은. 그런데 과연 SNS를 제공한 쪽이 소송을 제기당한 쪽인지 아닌지 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만약에 소송을 제기당한 쪽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단톡방에 이야기가 오가지 않습니까? 그런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떤 괴롭힘의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SNS를 제공하면서 괴롭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납득이 안 되고 만약에 소송을 당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희는 괴롭힘의 증거들을 이만큼 모아가지고 소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법원을 통해 전달을 했는데 그걸 보고도 나는 괴롭힌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SNS를 제공을 한다면 저는 특히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게 나는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다 없다로 얘기를 하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괴롭힘이다 아니다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MBC 측에 대한 대응에 대한 지적도 좀 많은데 부고도 바로 띄우지 않았고 사후에 좀 한참 있다가 진상조사회를 설치를 하고 이 사망 직후에 조사도 좀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MBC의 대응을 좀 살펴보시고는 어떤 게 좀 제일 문제라고 보실까요? 우선 부고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을 그냥 쳐봤어요. MBC 부고 이렇게. 그러니까 직원의
어떤 직계 가족이 사망했을 때도 인터넷에 부고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부고를 띄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고를 안 띄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부고를 안 띄우기로 결정한 이유가 과연 뭘까? 이거부터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제 사망하면 누군가에게 보고가 되잖아요. 네. 부고를 띄우는 사람에게요. 그렇지만 사망의 원인이 뭔지 지금 알아보고서 부고를 띄울지 말지 판단을 했던 것 아닐까? 그런 네.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동료 기상캐스터 A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보도를 접했거든요. 네. 법적 맞대응에 나설 걸 보이는데 가해자와 MBC 측에 바라는 게 있다면요? 우선은 가해자 중에 저희는 아무래도 민사상 소장을 받은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렇지 않은 가해자로 언급되는 분들도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가해자라 하더라도 정말 직접적으로 사망의 원인을 끼친 가해자가 아니라면은 그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를 하고 그리고 또 사과를 한다면 언제든지 마음을 열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직접적인 가해자의 경우라면은 민사상 아무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주장을 하겠죠. 그 예. 주장을 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그런 언급은 정말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연아 씨 사망을 향한 의문이 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MBC 측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출연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MBC 측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었던 만큼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인 오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영하 2도, 춘천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서해상에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대 10cm 이상, 전남 서부에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되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한파는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추위가 점차 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 8일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